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IT정책전문대학원의 황주성 교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날씨도 춥고 한 이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저희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세션인 기조 세션, 다시 말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사회에 대한 거시적인 그런 주제들을 살펴보는 세션에 사회를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세미나 준비팀은 당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든 정책을 다 따라서 하고 있으며 사회자만 소통의 편리를 위해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음을 미연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산업과 그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겠는데요. 두 분의 발표자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산업연구원의 박정수 본부장님께서 비대면 서비스의 부상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준하 입법조사관, 그리고 한국진흥정보사회연구원의 송영조 수석연구원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 교수로 계신 허욱 선생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가천대학교의 최경진 교수님, 그리고 네이버 정책연구실의 김용환 팀장님께서 각각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해를 위해서 전체 세미나 시간이 세션의 세미나 시간이 1시간 20분임을 고려해서 각 발표자께서는 20분 내외, 그리고 토론자께서는 5분 내외에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고 그 각각에 대해서 또다시 발표자께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청취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세미나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거나 제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저희 그 유튜브의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입해 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몇 가지 이 내용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이신 산업연구원의 박정수 본부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의 박정수라고 합니다. 화면 공유가 돼야 되는데,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되네요.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서희자께서 말씀하셨던 비대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과 성장 가능성입니다. 주제는 코로나19가 전체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서비스 산업과 연관된 부분의 내용을 하나는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소비 행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그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부상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그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진화해야 갈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부분이 결국은 초기에는 예기치 않은 변수였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점차 이게 상소화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2020년 12월 달에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 각국의 GDP가 2분기 이후에 급격히 감소했고, 그 이후에 조금 회복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20년 전체적으로 한 마이너스 4.2% 정도, 그 둔화가 되는 것으로, 감소가 되는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한 1.1% 정도 이제 그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고, 2021년에는 한 2.8% 증가할 것으로는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뭐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특히 이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에 영향을 많이 받은 업종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 국가 간의 이동 제한이 있으면서 여행사나 항공사, 면세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작년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작년 1월부터 작년 11월 또는 12월까지 그 급격하게 줄어든 그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모든 업종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대면 접촉 회피와 그에 따라서 여가나 문화생활 자체가 이제 자제해지는 그런 측면이었다고 봅니다. 뭐 이 역시 그림으로는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이 작년 1월 이후에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7, 8월 달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은 다시 하반기에 그 재확산 그 여파를 맞으면서 위축되고 있는 모습 역시 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만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된 업종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그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통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작년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뭐 약간 이제 그 늘어났는데, 다만 그 유통 채널 자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그 소비자들이 접속해서 이제 구매하는 행태가 조금 변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OECD 자료에 의하면은 항공 같은 경우에 역시 급격히 줄어들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카드 거래액을 보더라도 전년에 비해서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고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이러한 어떤 그 코로나19가 서비스 산업에 아니면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 대면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 강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갔지만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업종 자체를 이제 봉쇄하는 그런 형태도 진행이 됐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어떤 그 생활 부분이 소비자들에게는 좀 견딜 수 없는 측면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산과 소비 활동을 변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도 조금 즐겁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지 않나는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 이동이나 이제 접촉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은 그 편의점 같은 집 근처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강좌 같은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집에 있는 거주 시간이 확대되면서 집에서 어떻게 소일거리를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OTT 시청이나 홈 트레이닝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접촉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뭐 자동화나 로봇을 활용한
비접촉 기반의 무인 계산대나 무인 점포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또 인터넷 강좌나 인터넷 예배 등도 뭐 이슈화되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봐야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야외 공간에서의 활동도 조금은 확대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집에서의 활동 시간이 뭐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거주 공간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측면,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근로자나 기업의 측면에서는 업무 효율화의 어떤, 근무 환경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측면이 등장하기 하게 됐죠.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제 줌이나 팀스나 라이녹스 같은 화상회의 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노력들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월부터 11월 달까지 구매 패턴, 소비자의 어떤 구매 패턴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로 이제 국내의 어떤 카드 승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로 이제 구분해서 흐름을 이제 본 것인데, 대충 보시면은 3, 4월 달에 급격하게 이제 하락했다가 일부 업종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업종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수업이나 사업시설 관리나 사업지원 서비스, 그리고 이제 숙박이나 음식점 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규모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사업시설 관리나 사업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나, 컨택 서비스 같은 경우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유통이나 온라인 유통과 같은 이제 비대면 서비스나 건강식품이나 제약 같은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1년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본다 보면은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한 업종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소비가 전년 정도로 이제 회복돼 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업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은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소비 활동을 즐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종을 한 4가지 정도를 여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그러니까 이제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는 측면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뭐 옴니채널 같이 유통 채널 간의 어떤 융합화라는 시키는 형태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동화나 AI와 결합한 물류 프로세스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실감화나 가상화라는 측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은 뮤지컬이나 콘서트 또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실시간 중계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실시간 스트리밍 음악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욘드 라이브나 방방컨 더 라이브 같이 방탄소년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콘서트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결화나 지능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초중고나 대학 같은 경우에 온라인 계약이 뭐 작년에 화두였지만은 미네르바 스쿨 같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어떤 세미나 방식의 수업도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외국어나 경력 개발 같은 온라인 강좌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비대면 아니면 이제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 그리고 콘텐츠, 교육, 뭐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죠. 금융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핀테크 서비스로 이제 대변되는 부분, 보건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가 이슈가 돼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제공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흐름과 이제 성장 가능성은 어떠냐? 그 비즈니스 모델이 비대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코로나19 이후에 갑자기 나타났던 건 아닙니다. 이미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사한 서비스들이 시장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소비자들이 거기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측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부분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경제 여건이나 사회 환경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고령 인구, 뭐 1인 가구, 스마트 시티라는 그 이슈별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에 맞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수요를 요구하는 시장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진화로 구현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네트워크 진화와 5G 도입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일 수가 있고요. 로봇의 첨단화나 디바이스의 스마트화 역시 이런 비대면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구현을 하면서 쓸 수 있게 만든 기술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윗단에 있는 데이터 축적과 그걸 활용하기 위한 AI나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실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고 실감을 느끼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소비자의 어떤 욕구와 결합이 되면서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인 어떤 변화나 기술적인 진화, 그러면서 이런 두 부분들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분야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매트리스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을 표로 이제 정리한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동안에 나왔던 변화의 흐름과 연계돼 가지고 참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이 유행처럼 나타났는데 향후에도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죠. 저는 어느 정도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서비스의 어떤 미래 모습이 이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주도해 나갈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의 고부가 가치화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업종 역시 단순하게 이제 몇 개 업종뿐만 아니라 업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기술이 결합되고 다른 업종과 결합이 되면서 융합형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식 기반 서비스는 물론 단순한 기술력, 그러니까 단순 인력 기반에 의해서도 그런 서비스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러한 미래의 모습이 하나로서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들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로봇을 활용하거나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무인 매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마존 고나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뱅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러한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의 수요 확산을 유인하는 밀레니얼 세대나 G세대 아니면은 1인 가구라는 측면이 수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사회적 기반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5G나 AI나 블록체인, 진화 사물 인터넷이나 실감 기술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각각이 기술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데 뭐 비대면 그 측면 자체일 수도 있고 비대면의 감성 소비를 제시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대면 과정에서 이제 뭐 제기할 수 있는 뭐 불신이나 신뢰감 뭐 이런 부분들을
구현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특히 실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 현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실제 굉장히 많이 진화되고 있고 모델 자체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된다면은 보다 나은 비즈니스 모델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고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기술적으로만 구현이 된다고 가능한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인 것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초반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들이 제공이 됐지만은 이것도 아는 사람들만이 활용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장에 접근하지 않았겠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러한 코로나19 이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뭐 기술 아니면 창의 인력들의 양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는 새로운 직업, 새로운 창업이나 창직도 연계돼서 나타날 것이고요. 또 다른 게 정부에서 역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은 법제도 정비와 규제 개혁이라는 그 이슈가 되겠죠. 비즈니스 모델 뭐 성장 가능성의 핵심 키가 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술 개발이 되고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런 어떤 규제 개혁, 규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안착하지 못한다면은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가 사회적 갈등 해소 여부가 될 것입니다. 법제도 정비나 규제 개혁이 미진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 때문에 그 논의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같이 해결돼야 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제공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은 뭐 물론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비용 절감이나 자원의 효율적 활용 추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한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진입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여기선 이슈가 될 거고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어떤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이 개인화나 편리화 또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플랫폼 근로자 뭐 또는 기그워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들의 고용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무 교육과 사회 안전망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연령이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 정보다 만족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이들도 이러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소외되지 않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있게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논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정수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비대면 산업, 언택트 산업의 등장 배경과 그런 또 여러 가지 유형, 특히 맨 마지막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소비자 인식이라든지 R&D와 인력, 그리고 제도, 갈등 해소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두 분의 토론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준하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송영조 수석연구원 순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준하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종수 본부장님께서 비대면 시대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발표 내용에 대한 이견이나 보충 의견에 대한 토론보다는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하나의 그런 완성된 정책으로 구조화되고 이렇게 포장되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의 중심으로 토론을 좀 보충 토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비대면 비즈니스 또는 비대면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 경제 활동에 그런 발생하는 지점이 과거에는 생산자에 가까운 곳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비대면 시대에는 소비자에게 가까운 지점으로 이게 옮겨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유적지에 가서 관광을 하거나 극장에 가서 공연을 봐야 되는데 이런 소비 활동들이 이제 ICT의 그런 그 매개를 통해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공간으로 옮겨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 이동이 유연하게 이루어졌던 분야에서는 이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루어졌던 거고 이런 공간 이동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지금의 코로나 쇼크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이 비대면 경제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일부에서는 이게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코로나19라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버슈팅이다, 과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업종마다 공간마다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지금의 비대면 비즈니스를 떠받치고 있는 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라는 외력이 없어졌을 때 지금의 비대면 경제의 분위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비대면 비즈니스 정책, 비대면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이 비대면 전환, 비대면 경제 자체를 정책의 목적으로 두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비대면 전환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대면 교육의 인프라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비대면 자체의 목적을 두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나고 비대면을 뛰어넘는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을 때 지금 투자한 이런 비대면 투자들은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는 레거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비대면적인 이슈들, 정책적 관점들을 정책의 대상, 목적이라기보다는 또 다음 단계의 그런 디지털 경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대면 패러다임이 하나의 그런 변화의 수단이 되려면은 그 본질은 비대면에 둔다라기보다는 비대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들, 흔히 쉽게 얘기해서 ICT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CT의 기술 역량, 그다음에 ICT의 수용 환경,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인식들인 거죠. 그리고 법제도적 기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촘촘하게 지금 비대면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ICT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촘촘한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저는 가장 큰 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사이클이나 경제 구조가 소수의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경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비대면 환경 그리고 그 다음의 환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값으로 삼고 있었던 선진국 중심의 그런 질서가 재편되고 재정비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브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존의 방식을 리셋해서 과감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우리가 비대면을 받아들이는 전략, 이것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배달이라든가 비대면 학습, 재택근무 쪽으로 우리가 비대면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그런 사회적 난제인
고령화라든가 지방 소멸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원의 공적 활용이 필요한 것 같고요.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좀 범위가 넓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범위가 넓어지고 과감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총괄 추진 체계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 분야별로 작은 정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작은 정책들을 하나로 엮어서 뭔가 그 현재의 비대면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디지털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총괄 추진 체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갈등이라든가 사회적인 부적응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화하는, 좀 말이 좀 복잡한데 제도 개선을 제도화하는 그런 방식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 대응적으로 하나가 나와서 하나가 규제라는 인식으로 해서 이 규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대면 구조, 3차 산업 형태 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규범들을 앞으로의 비대면 방식, 디지털 경제 방식의 시점에 맞추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제 이익의 재분배인 거죠. 분명히 지금까지는 이제 뭐 기득권이었고 지대 렌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이익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저항 없이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저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또 거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인공 챗봇 이루다가 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데이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가 이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과도하게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규범을 집행하는, 규범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사업자나 이용자들의 관점도 아직은 그렇게 철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생태계를 이제 이 기회에 좀 더 안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 이런 것들도 골고루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준하 조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송영조 수석연구원께서 토론을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네, 반갑습니다. 예, 황 교수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정수 교수님, 박사님도 작년에 좌담회 때 이제 뵙고 이렇게 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지금 박정수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토론자로 나서게 되었는데, 일단 먼저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작년에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름이 아주 깁니다. 아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는 지능정보원으로 부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름이 바뀌었다. 근데 그 이름이 주는 함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능정보라는 데가 박사님, 예. 화면을 네네. 전체 화면으로, PPT를 전체 화면으로 좀 전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이제 보이시나요? 예. 예, 됐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지능정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능정보 사회를 건설하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사실은 박정수 박사님의 어떤 비대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수 박사님의 우리 사회의 혁신 메가 트렌드는 이제 크게 한 9가지 정도를 뽑아주셨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에서부터 이제 VR, AR, 홀로그램까지. 저는 여기에서 이게 사회 환경과 기술 환경 중에서도 먼저 이게 사회 환경 중에서는 이 팬데믹의 일상화가 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우리 사회 변화의 핵심 드라이브이지 않을까라는 것. 그리고 기술 환경은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과거 산업화에 가속화가 되게 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주의 비극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서로 풀 뜯어먹으니까 같이 다 공멸하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아주 빈번하게 등장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그 사회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산업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도 굉장히 급속하게 이끌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 디지털 대전환을 해서 5년간 58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이때 그 안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19가 충격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갑자기 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하강 국면에서 정상 궤도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에 따라서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을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이 지능정보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미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 추론, 판단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 부호나 문자나 음성, 음향, 영상, 이 모든 정보의 자료와 지식들을 전자적으로 분석, 가공, 처리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것이 법률로 제도 입법화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능정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다 가치를 창출하는 패러다임으로 이끌겠다라는 것이 이제 모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회사의 타이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님과 사립대학교의 교수님들조차도 겸직을 허용하게 했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교수로도 활동을 하면서 민간 기업에 어떤 이사라든지 또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을 해줌으로써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의 경제 패러다임을 이끄는 것을 가속화시키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 법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는 갑자기 생긴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굳이 빅데이터라든지 공공데이터라는 말을 과거에는 계속 써왔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도였었죠. 그때 이제 과학기술계에서 굉장히, 제가 전공이 이제 물리학인데요, 원래.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크게 다루었었고, 경제지에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무렵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 기술 자문회의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모든 연방정부는 빅데이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때가 2010년이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 16년도에 빅데이터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연이어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책을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캐치를 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위원회를 만들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죠. 그러다 한번 변화가 생깁니다. 언제냐면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될 만한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 인공지능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원래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지가 진행이 되었다가 2009년도에 고등학생이죠. 서울 시내버스 앱을 만들었었습니다. 잘 하다가 서비스가 끊겼어요. 송 박사님, 지금 네네. 조금 전체 그 진행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한 3분 내로 조금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과한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디지털 뉴딜, 한판 뉴딜을 갖다가 진행을 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그 데이터 경제 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댐을 조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는 여러 가지 미국의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이냐 데이터 플랫폼 회사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율주행을 하는 모든 인프라와 통신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건 자율주행차가 아닌 데이터 플랫폼으로 간다. 결국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세 번의 성장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조 호황 중국 고성장이 있었지만 이 코로나와 한국판 뉴딜에 의해서 급격한 코스피 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컨택트냐, 언택트냐를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컨택트를 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트위터라든지 싸이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물과의 교류, 언택트를 통한 데이터 플랫폼의 시대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겸비를 하게 되면서 인간을 도와주는 AI 헬퍼로도 가고요. 그다음에 사물을 컨트롤하는 AI 컨트롤러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긴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인간과의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과의 접촉을 지향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밑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독창적인 데이터에서 독창적인 AI 서비스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의보감 AI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K컬처가 인공지능 K컬처 서비스로 되면서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가능한 하드 데이터에서 측정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소프트 데이터 서비스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계적인 예측에서 인간의 판단과 그 노력이 겸비된 포사이트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저의 좀 길었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정준하 조사관님과 성영조 박사님의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발표에 버금간다고 할 정도의 많은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시간을 들이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표자의 답변을 들어야 될 텐데요. 전체적인 지금 시간이 상당히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수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한 1, 2분 이내로 조금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화면 공유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버벅거렸고요. 일단은 정준하 입법조사관님하고 성윤주 박사님 이렇게 뵈서 반갑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하신 게 아니어가지고 딱히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릴 건 없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이제 내용에도 있긴 했지만은 저는 주로 이제 서비스 산업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은 201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빠른 어떤 변혁을 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플랫폼 기반일 수도 있고 데이터 기반일 수도 있고 디지털 기반일 수도 있고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굉장히 다양한 말들을 많이 써오면서 이제 변화해 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플랫폼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제 전환해 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어떤 서비스의 장점이 있고 플랫폼에서의 장점이 있었는데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의 가장 커다란 초기 장점은 자원의 효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자원이 있든지 그거를 내가 활용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프라인 서비스하고 경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아까 이제 송 박사님 이야기했던 AI, 빅데이터입니다. 그게 이제 구축이 돼야지 소비자들한테 원하는 서비스들을 오프라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이나 AR, VR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컨텐츠에서는 분명하게 실감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긴 했지만은 아마 2025년 정도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점에 간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는 플랫폼 기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측면들이 기술이 있어야 되고 다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게 개선이 돼야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입법조사님 이야기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비대면은 그냥 하나의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상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책화 시켜가지고 그 선진국들이 가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조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서비스 산업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전반적인 큰 틀 상황에서 비대면을 보고 코로나를 보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대응하면은 충분히 우리도 단순하게 선진국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조금 선도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발표자와 토론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토론을 또 같이 하는 자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허욱 초빙 교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압축된 관계로 한 15분 정도 내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테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좀 켜주십시오, 허 교수님. 들립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 정책 방향입니다. 앞에 박정수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거는 조금 더 범위가 좀 넓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ICT 기술이나 산업보다는 ICT 정책 전반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먼저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을 스팁 분석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ICT 정책을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리뷰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정책 방향에 관련된 지원을 누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앞에서 박정수 본부장님 설명 많이 좀 해주셨고 다른 두 분 토론자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코로나19의 그 영향이 각 분야별로 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서비스 산업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려면 플래시, 그 다음에 벤수산이 주로 이제 경쟁 전략 분석에 쓰였던 방법이긴 한데요. 스팁 분석이라고 해서 거시환경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그리고 또 정치나 법적 측면에 있어서 거시환경을 분석하는 이 접근법으로 전체적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스티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셜, 그리고 테크놀로지컬, 이코노미컬, 그리고 이코노믹, 그 다음에 에콜로지컬, 그리고 폴리티컬의 각각 앞 문자를 따서 STEP, 그래서 스팁 분석이라고 보통 통칭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적 변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변화의 가장 핵심은 비대면 사회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 전반적으로 좀 변했고요. 온라인 쇼핑도 일부 세대만이 아니라 아주 대중화되었습니다. 기술적 변화에 연관돼서는 정부사회진흥연구원에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니아라고 저는 약칭을 하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보안.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 그리고 관련된 온라인 쇼핑들이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이전도 중요하고 또한 보안 문제도 굉장히 좀 중차대해졌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능정보사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윤리와 신뢰에 관련된 사안들도 굉장히 좀 중심 이슈로 될 거다. 그리고 디지털 경험, 기존 아날로그 산업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전환될 때 어떻게 과연 그런 경험들을 유지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사안들이고요. 그에 관련된 또 디지털 전환 기술도 중차지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RPA라고 해서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래서 주로 이제 로봇에 의한 디지털 워크가 인공지능에 의한 RPA까지 전환되는 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각 사안별로 굉장히 중심 이슈로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 것과 네트워크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5G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5G의 정착 그리고 또 와이파이 6 뭐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중심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산업적 차원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금 7가지 분야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IT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인공지능, 디바이스, 스마트 제조, 정보보호 이렇게 7개 분야를 쭉 살펴봤었는데요. IT 플랫폼은 역시 그 디지털 콘텐츠 또 외식 이런 외부 활동에 관련돼서 이 개인적인 어떤 그 분야, 그리고 개인화 지원 분야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즉, 개인화 플랫폼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좀 유력하고요. 오토와 관련돼서는 하지만 대면 활동 제한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차량 공유 분야, 뭐 이런 분야는 좀 이제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자가격리 또 재택근무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트래픽과 데이터의 전송량은 굉장히 폭증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화상회의나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뭐 이런 부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5G의 서비스는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원격 업무나 원격 강의 같은 비대면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도 결국은 늘어날 것이고, 위기상 대응을 위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가속화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문제도 계속적으로 좀 부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이 분야 투자를 좀 늘리지 않겠냐는 전망이죠. 앞서 우리 송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공지능 분야는 AI 영상 진단이라든가 진단 시약, 신약 개발 이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AI 솔루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콜센터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자동화 AI 서비스도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디바이스 분야는 탈중국화로 해서 공급망이 결국 더 다변화되고 확대될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새로운 신제품들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유통하는 것, 이런 것도 결국은 온라인 체인으로 아마 좀 개편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 수요는 온라인화 때문에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 그리고 웨어러블과 같은 혁신 서비스는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을 했습니다. 스마트 제조 분야에 있어서도 그 외부 환경 영향으로 인해서 업무 단축이라든가 아니면 셧다운이라든가 글로벌 체인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 생산 설비로서의 전환이 더욱더 늘어나고, 결국은 네트워크 고도화나 결국은 IoT 도입도 좀 본격화될 것으로 좀 봤습니다. 정보보호 분야는 원격 보안 시장, 그 재택근무 늘어나면 당연하게 보안 위협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겠죠. 또 정보 유출 피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그 휴폐업 손해보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보험, 사이버 보험 수요도 아마 늘어나게 될 것이고, 원격 수요가 본격화되면 공공보안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쭉 7개 분야의 ICT 인더스트리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경제적 변화는 앞서 우리 박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대공황의 버금가는
그 시기에 버금가는 일자리가 축소됐고 또 역성장까지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도 축소 변화가 되었고 또 재난 기본소득도 시행된 것이 경제적인 변화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통제가 가능할 경우에 2019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성장률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 낙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산업의 양태는 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생태 환경 변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 규모의 전염병 위기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였고 이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패러다임도 능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죠. 종전만 하더라도 결국은 석탄 그리고 또 이렇게 오일 인더스트리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미온적이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들을 느끼게 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 미국이 들어서면서 신기후체제에 다시 진입하게 된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치와 법적 변화 측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된 점, 그리고 또 정부 역할이 굉장히 늘어난 점, 그리고 정보 투명성 이슈 등이 정치와 법적 이슈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가 되셨습니다. 결국 이것을 요약한 것이 코로나19가 거시환경에 미친 요약의 그 표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변화, 기술, 그리고 경제, 생태환경, 법적 변화인데요. 이런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스티브 분석을 한 것의 목적은 이런 거시환경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커다란 흐름들을 찾아내고 미래의 정책 방향이나 시사점을 도출해낼 건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하는 것보다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또 전문가 인터뷰를 했었던 연구기관의 제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제시한 것이 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고품질의 5G, 디지털 트윈, 온택트, K 콘텐츠, 빅테크 기업, 디지털 통상 이런 사안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 정부의 정책은 주로 어떤 것이었냐라고 좀 살펴보면 국내 유수기관에서 컨설팅 기업들, 또 연구기관들에서 다양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ICT 분야, 특히 또 정부 차원에서 ICT 관련된 정책을 제시한 걸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19 직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대정부 권고안을 냈고요. 작년 7월에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올해 1월 지난달이죠.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제시한 걸 크게 보면 ICT 분야의 중점적인 정책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은 이쪽 전체 표를 한번 보시면 국민 눈높이만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표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 인재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이제 정부는 민간의 주도를 조력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사회혁신과 산업혁신 그리고 지능화 혁신 기반을 갖추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의 ICT 정책과 관련된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게 낸 반면 그리고 작년 1월 코로나 발발 이후에 결과적으로 보면 성장 자체도 지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한국판 뉴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판 뉴딜을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그 두 축 그리고 안전망 강화 그리고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파트로 봤었고요. 과제도 28개 과제가 있는데 디지털 뉴딜 3개, 그린 뉴딜 3개, 또 디지털과 그린의 융복합해서 4개, 총 10개 과제를 대표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적 과제 가운데 경중과 완급을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그래서 일자리 190만 개가량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제시를 하는 것이십니다. 그 이후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업무 계획을 문서로 보고했습니다만 신년 업무 보고 때
결과적으로 보면 디지털 뉴딜 계획 세웠던 것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세부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의 추동력을 좀 높이겠다. 데이터 고속도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디지털을 전 산업 사회로 융합시켜 나가는 것. 플랫폼 미디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시를 했었고요. 그것이 바로 이런 추진 전략, 4대 추진 전략으로 실시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제기가 된 정책 방향에 관련돼서 좀 첨언을 드리면, 정책 제언을 드리면 크게 저는 이제 7가지를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ICT의 기술과 산업 분야를 넘어서 정책 전반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ICT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 범위, 즉 스코프가 이제는 ICT만을 좀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욘드 ICT라고 좀 정하는데요. 이제 ICT 정책이 기존의 그 기술이나 산업을 넘어서 ICT 생태계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CPND라고 하는 의미로 확대가 됐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로 보통 AI 그리고 ICBM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터넷을 지시를 했는데요. 이거 전체를 추정화하면 DNA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 AI로 수렴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DNA를 모든 부처가 핵심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ICT와 BT의 융합, 또 ICT와 환경기술의 융합 등 전 부처 차원에서 있어서 ICT 정책 범위가 더욱더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ICT의 정책 범위를 비욘드 ICT라고 하는 것으로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드리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ICT 정책의 추진 체계도 이제 과거에 정부 주도에서 정책의 지원이나 조종자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를 보면 방통위와 과기부 그리고 문체부가 일정적 정책 갈등을 좀 빚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정비, 방통위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뒀는데요. 요 CPND 영역만이 아니라 ICT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고용부 등 여러 부처 간의 정책 영역 다툼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곧바로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데이터와 AI 활용은 이제 모든 부처가 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 협력의 협치 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ICT 정책은 정책 지원과 조종자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언드립니다. 셋째는 투명성 강화로 인해서 정책 역량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후쿠야마가 과거 빈곤이나 에이즈, 테러리즘 같은 때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취약한 국가, 실패한 국가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서, 방역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전체주의, 디지털 협치주의, 디지털 무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책 목표나 그 역량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래서 보다 더 정책 실수가 있을 때는 즉시 인정하고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 건지 그러한 내용들 좀 투명성 강화를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아래 두 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데이터댐 확장이라고 지금 과기정통부가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활용에 공적 신뢰를 높이는 것,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도 데이터 3법을 만드는데 개인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과 관련돼서 여러 이슈가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데이터 댐 확장을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데이터 이용 교육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6개 분야를 포함해서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또 거래하기도 하고 융합시켜서 활용하기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 기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의료 데이터는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 아니다. 다른 쪽, 일단 금융 데이터는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각 부처가 벌써 데이터 기본법을 만드는데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공적 신뢰를 먼저 높이는 방향으로 민간의 상업적 이용보다도 데이터가 이렇게 융합되고 이렇게 결합되면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포용은 크게 보면 입체적인 디지털 디바이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게임 체인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별 그리고 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별 사회 각본별로 전환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디지털 대전환이 디지털 격차를 더 확대시키고 나아가서 불평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 독점 문제 그리고 이쪽 그 규제자로 나설 가능성에 관련된 정부 차원의 대응 이런 문제에 충분히 대응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원격 근무 그리고 또 비대면 인건비 뭐 이런 것에 익숙치 않은 노인 세대 디지털 취약계층 문제 또 세대별 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같은 입체적인 디지털 디바이드 대응책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ICT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시민의 회복 탄력성에 목표를 좀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아까 우리 송 박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이 위험과 재난이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일과 삶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총체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ICT 정책이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고려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7번째는요. 지금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응 역량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 개도국 보면 ICT 정책 경험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민간 기업들에게는 수출의 확대 기회가 굉장히 늘어난 것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국제 공조 또 협력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경우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G20에 한국이 포함된 것처럼 저는 이번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G10 또 G7 국가로서 한국의 국격과 위상을 저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ICT 정책도 이런 분이 역점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정책계에 몸을 담으셨던 분처럼 코로나와 관련된 ICT 정책에 큰 어떤 그 그림을 그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에서 5분 내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 하셨었는데 그때도 학구적인 건 알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아주셔서 제가 읽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되게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좀 더 길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저는 뭐 너무 많은 또 굉장히 넓은 분야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몇 가지 코멘트랑 궁금한 거 질문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사실 이 코로나 관련된 자료를 좀 보긴 했는데 이 스팁 분석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주신 게 되게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사실 포스트 코로나를 제대로 대비하려면 이런 이제 상세한 분석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걸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적 내지는 정치적 또 그런 대응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때 비욘드 ICT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전 되게 엄청나게 공감을 했고요. 사실 ICT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어 왔는데 향후에 앞으로의 세대는 특히나 이 ICT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이상의 것을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또 ICT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도 ICT를 사회 각 분야에 더 융합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이 필요한데 그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비욘드 ICT라는 그런 비전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마침 또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허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난 한 20년 동안 디지털 대전환으로 좀 더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융합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와가지고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그 속도를 좀 가속화시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과기부 AI 관련된 이제 정책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각 부처에서 입법 노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요. 이제 정책도 담당하셨고 이제 또 연구도 하시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과기부랑 중기부랑 산업부랑 막 그 경쟁적으로 데이터 관련 입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이미 그 우리 NI 이름을 바꾼 그 지능정보화 기본법도 만들고 그리고 뭐 데이터 기반 행정법도 만들고 이미 법들이 많이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포스트 코로나 내지는 디지털 대전환에 맞게 좀 바꾼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정책에 관여하셨으니까 그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셨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입법적 노력들이 과연 정말 필요한 건지 아까 이제 부처 간의 그런 경쟁적 갈등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런 법안들이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실무에서 또는 필드에서 오히려 케이스를 계속 쏟아내고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그런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제 더 이제 그런 온라인 시대가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온오프라인이 이제 더 융합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그런 이제 거래 내지 경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가지고 아까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개인의 정보들이 너무 많이 상세한 정보들이나 세밀한 정보들이 또 통합되거나 몰리는 문제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활용도 불가피하지만 그런 이제 개인정보 관점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거래가 안전하게 되려면 사실 본인 확인이 또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 처음 만들 때 태동기의 이상 중에 하나가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이 익명성 보장과 또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사자 본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충돌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 이슈랑 또 정보 보호 이슈가 또 되게 사실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내지는 입법적인 흐름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서 부족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느꼈지만 발표로 모셔야 될 분들을 토론으로 모셔놓으니까 이분들이 뭐 시간을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김용환 팀장님의 토론을 마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표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네이버의 김용환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많이 배웠고요.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부족하지만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뭐 말씀드릴 거에 간단하게 뭐 보실 수 있으면서 얘기하면 좋겠다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뭐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되게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허욱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 제가 뭐 특별히 뭐 질문을 하거나 뭐 어떤 토론을 할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사실은 그냥 뭐 산업계에 있는 저를 불러주신 이유도 아마 산업계에서 이런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또 어떤 그 희망사항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조금 이 토론을 알차게 할 수 있는 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일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코로나를 겪고 나서 우리가 뭐 두 가지 정도가 제일 크게 중요하게 다가온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바이오고 하나는 디지털인데 바이오는 이제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원리적인 기술이라면 디지털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고 잘 그 이상으로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뭐 허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 자국 디지털 기업의 어떤 주권, 자국 디지털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 자국의 디지털 기업의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QR 코드라든지 마스크 맵을 만든다든지 클로바로 뭐 자가격 정리하시는 분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사실 이제 다 자국 기업들의 어떤 도움 내지는 자국 기업들의 역량에서 나온 것인데요. 뭐 이게 꼭 다른 회사를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약간 대비되는 것 같아서 이 장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수수료를 뭐 이제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 30% 올렸는데 이게 뭐 정당하냐 아니냐의 입장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왜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고통받고 소상공인들과 많은 스타트업들과 그다음에 전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 시점에 꼭 올렸어야 했는지가 사실은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들 간의 어떤 그런 스탠스를 굉장히 잘 대비할 수 있는 그 대비되는 그런 그 사건이라고 좀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국가가 좀 이 이후에 어떤 그 디지털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어떤 그런 철학들을 좀 담아서 정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다 같이 지적을 해주신 분인데 사실 이 코로나의 이면은 사실은 양극화거든요. 굉장히 그 실물 경기는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자산의 경기는 올라가면서 어떤 사회적 강자들은 더 강해지고 약자들은 훨씬 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저는 이 이면에도 사실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뭐 창작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뭐 소상공인이 국내에 차지하고 있는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꽤 높지만 뭐 숫자가 좀 다양하긴 해요. 뭐 800만, 900만, 뭐 600만 여러 숫자가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600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네이버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코로나 전 상황의 데이터긴 한데요. 네이버 안에 어떤 그 중소상공인들의 데이터가 있는 게 한 230만.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에서 본인들의 그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중소상공인이 채 50%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네이버 안에서 스마트 스토어나 검색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90%가 넘는 소상공인들은 이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그냥 정말로 절벽에 그냥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신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면 그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경쟁하고 있는 분들의 역량을 끌어내리는 방향이 있을 텐데 저는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 방향 자체는 그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 소비자의 후생도 저하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도 훨씬 더 높이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재래시장이나 SM이나 이런 분들이 온라인에서 뭐 다 비대면으로 그 재래시장에서 물건도 주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더 깎아주고 훨씬 더 이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고객들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잘 나가고 있고 조금 더 이 코로나 시대에 혜택받은 분들, 그 사업자들에게는 그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그 더 많은 그 수익을 얻은 거를 편리함을 뺏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과 소상공인들이 더 상생할 수 있고 이분들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정책도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예. 또 하나는 좀 네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글로벌인데요. 사실은 그 뭐 국내의 컨텐츠 경쟁력이 꽤 있고요. 사실 국내의 플랫폼 기업들도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여러 해외 플랫폼 기업들도 국내의 속속들이 더 진출을 하고 있죠. 사실은 국경이 없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국경이 없는 경쟁. 그래서 글로벌 연결성,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은 이용자 수를 찾는 어떤 글로벌 커넥터그래피의 경쟁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는 규제고요. 아시겠지만 국내 대부분의 그 상위 스타트업들은 국내에서 불법일 정도로 규제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ICT 그 강국이라고 하고 뭐 오늘 그 허 교수님께서도 DNA 강조하시면서 네트워크 강조하셨는데 아직 우리의 그 네트워크 정책은 너무 국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 디지털이라는 건 국경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디지털 그 네트워크 정책도 글로벌로 향해야 되지 않나. 아직은 일개의 사업자도 없는 초라한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망상료가 아직도 되게 비싸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를 진출하거나 한류 콘텐츠들이 해외로 나가서 경쟁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게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며 제 짧은 부족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중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YGJ라는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포스트 코로나 정책이 지나치게 공공주도로 기획되고 추진됨에 따라서 그 실효성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한 2분 내외로 발표자 허욱 선생님에게만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토론자 두 분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도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용환 박사님 코멘트는 모든 분들이 함께 좀 이렇게 찾아보고 또 정책당국에서 한번 고려를 좀 해야 될 사안 아닌가라고 여기시고요. 우리 최경진 교수님 의견 주신 것 가운데 지금 예를 들면 각 부처,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뭐 이런 쪽에서 다양한 그 데이터 관련된 입법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법안들이 필요하냐 그리고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냐에 관련돼서 제 솔직한 의견은 각 부처 간 영역 다툼이 여전한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각 부처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는 기능별로 나눠져 있어서 어차피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율할 거냐에 달려 있는데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통합적인 전략적 조정 기능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데이터 AI 또 관련된 각 부처 간 영역 싸움들이 저는 더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Beyond ICT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반대 개념은 ICT all 이겁니다. 모든 ICT 분야 나와 연관된 우리 부처 연관된 건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구조적 싸움이 되면 그러면 진짜로 문제가 있고 ICT의 포괄적 방법에 그리고 발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비욘드 ICT라고 한다면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 ICT 전반을 밑에서 지원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작업을 할 때 저는 정부의 ICT 정책이 훨씬 더 발전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도 그 익명성과 그 거래 신뢰성 이런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K방역의 성과는 감염병의 법률 개정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데 개인정보를 그 제공하는데 협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와 아주 커다란 차이인데 일정 시점이 지나서 과거에 수집했던 개인정보는 다 이런 단계로 폐기되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정보를 이렇게 모았다라고 하는 K방역의 성과 가운데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어 있고 어떻게 그동안 폐기되었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그 투명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유튜브에서 질문 주신 너무 그 정부 주도로 가지 않느냐? 예,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큰 방향으로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거냐에 관련돼서 모든 세계 각국이 정부 역할에 징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고 난 이후에 보다 더 실효성 있게 각 분야 민간들이 자기 분야에 들면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또 레질리언스 확보, 그리고 또 세부 기술의 발전을 해나가는데 정부가 좀 지원을 해나가는 역할, 이것이 돼야 저는 실질적인 통합적 디지털 디바이드 회복 방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예, 이것으로서 퀴즈 세션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를 정리한 뒤에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